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평소보다 크고 밝은 슈퍼 블루문이 5년 만에 밤하늘에 떴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소원을 빌면서 즐겼는데 다음 슈퍼 블루문 14년 뒤에나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오늘 4.19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4.19 혁명 이후 63년 만에 첫 공식 참배인데 사과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항쟁을 선언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검찰 소환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최대 14%더 크고 또 30%나 더 밝은 슈퍼 블루문이 어제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다음 슈퍼 블루문 14년 뒤에나 찾아올 예정이라서 시민들의 반감은 더했습니다. 시민들은 달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신유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평소보다 크고 동그란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연달아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선선한 밤바람 속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끼며 저마다의 소원을 빕니다.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둥근 달을 보며 잠시나마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손을 모아 달에게 소원을 빌어봅니다. 소원은 저희 가족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평소보다 더 밝은 달이 뜨니까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8월의 마지막 밤, 선물처럼 찾아온 슈퍼 블루문. 슈퍼문과 블루문이 겹치는 슈퍼 블루문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2018년 1월 이후 5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슈퍼문은 지구와 가장 가깝게 뜬 보름달을 말합니다. 지구에서 달이 가장 멀 때인 미니문과 비교하면 14% 더 크고 30% 더 밝습니다. 블루문은 양력 날짜로 한 달 사이에 2번 뜨는 보름달을 뜻합니다. 보름달은 29.5일마다 한 번 볼 수 있는데 드물게 1일에 보름달이 뜬 경우 31일에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슈퍼 블루문은 14년 뒤인 2037년 1월에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중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용산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전 단장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항쟁을 선언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을 요구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이 검찰 소환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사전 예고 없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 아니냐는 지적엔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단식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를 피하려는 단식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뭐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일체 고려 없이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면서 무기한 단식 계획을 밝혔죠. 직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취임 1주년 간담회가 있었죠. 이 대표가 이제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단식 선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성범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 뭐 예상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까?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꼭지점 클라이막스에 달했다. 여기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뭘 노리고 있는 거냐? 첫째는 네. 검찰 수사를 막겠다. 내지는 구속을 피해보자는 게 기본적인. 어제 기자들이 했던 질문 가운데 그럼 체포동의안 표결로 가면 의원들에게 가기를 요청할 것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여러분께서는 이게 구속할 사유라고 해당한다고 보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는 구속을 안 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구속을 피해보겠다, 조사를 피해보겠다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더 큰 이유는 민주당 내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셋째 주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9월 10일부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누가 당내에서 다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자층들을 모으고 당내에서 다른 소리 못하도록 단도리하는 차원이다. 또 하나 증거는 김남국 의원이 제명 처리가 불발됐다고 그래요. 3명이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예.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렇다면 연결시킨다면 그 김남국 의원 건도 그렇고 이번 체포 동의안도 그렇고 예. 아예 당내에서 다른 소리 못할 안 나오도록 아예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 처리도 안 되도록 한다. 본회의에서 안 끌고 올라가겠다는 예. 그런 계산이 양쪽 다 깔려 있는 거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와 또 밖에 다 전할 바깥에 의미가 있다. 검찰 당내에서는 다른 소리 못 나오도록 하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일단요, 여당에서는 뜬금없는 단식이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자 간담회 전에 이 대표의 단식 선언에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는지, 또 간담회 이후에 당내 반응이 어떤지 이게 궁금한데, 그 전에 당내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다는 분위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을 못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단식 외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없지 않느냐라는 조언을 한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극히 소수의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건 확실한데, 그리고 윤 정권의 폭주 거기까지는 맞죠. 네. 어저께 좀 아쉬운 대목은 좋다 그러면 검찰 소환, 그리고 지난 6월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이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여러 가지 금방 신 의원께서 지적했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 시원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시원하게 정리는 안 돼 있고요. 네.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단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항상 단식을 시작하기는 그래도 뭐 시작할 수는 있는데 단식을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예. 단식의 출구 전략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농성과 단식이라는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 정가에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뭐 뚜렷한 전략은 현재로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기가 힘들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는 고민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요 검찰이 이제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날이 9월 4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은 셋째 주에 나가겠다고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식에 돌입을 했어요. 이 대표 검찰 수사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 단식 시작한 상태에서 몸이 괜찮을 건지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에 지장이 있죠. 네.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수사를 막으려고. 보십시오. 예. 그럼 9월 4일 날 검찰에 나와주세요 했던 날 9월 4일 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11월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던 저 9월 셋째 주 11월 단식 2주차.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그 타이밍에 병원에 실려갈 공산이 커요. 네. 만약에 병원에 실려가지 않는다면 앰뷸런스에 실려서 조사받으러 나가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조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사를 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면 국회 표결 절차가 없잖아요. 네. 국회 표결 절차가 없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 찬성이냐 반대냐 또 특권 포기 이거 어떻게 할 것인데 라는 이 국면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대표가 지금 그 본청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단식 투쟁인데 일정은 소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은 뭐 최고회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9월 4일에는 못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단식 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9월 4일은 지금 원래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1라운드가 8월 30일 날 두고 왔다 갔다 했고 예. 2라운드가 지금 9월 4일인데요. 네네. 지금 1라운드 8월 30일 날짜는 지나가면서 날라가게 되면서 사실 1차 소환 불응이라는 그 기록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9월 4일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이게 2차 소환 불응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식이 들어가면 2차 소환 불응을 검찰이 올리기에는 또 상황 변화가 있어서 2차 소환 불응은 넘어가는 거죠. 네네. 말하자면 없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소환이 굉장히 지금 꼬이게 되면서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게 되는 이제 체포동의안 특권 포기 문제 네. 그리고 표결 문제 이것도 꼬이게 되는 것은 뭐 분명하고요. 예. 우선 소환 조사를 정상적으로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대개 10시 반에 출두를 해가지고 저녁에 9시 정도까지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한 2-3시간 동안 이 서류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이런 형식의 소환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식을 해보면요. 예. 사흘째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제 약간 관성이 좀 붙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최근에 그 공익 제보자 예. 7급 비서의 제보에 따라서 당뇨를 앓고 있다는 게 거의 공식화됐어요. 다 알려진 상황이 돼버렸죠. 이건 뭐 예.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그 사람이 모셨는데 당뇨 때문에 이렇게 아침 샌드위치를 이재명 세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단식이 굉장히 이 당뇨 환자들에게는 나쁩니다. 네. 갑자기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나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단식을 버틸 수 있는 것이냐라는 예. 것도 하나의 지금 요인 중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신전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찰도 이 단식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고는 했는데 사실상 이 단식을 계속하면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검찰도 지금 부담은 있을 수 있겠는 상황이 됐네요. 엄청난 부담이죠. 만약에 신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당뇨라면 저게 단식을 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그 저혈당 쇼크라 그러나요? 네. 이게 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간다. 자, 여의도 성모병원에도 서울대병원에 가 있는데 거기에 검찰이 가서 자 체포 어떻게 보면 조사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여론이라는 게 급속히 악화될 건데 그걸 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벌써 이른바 개딸들이 와서 단식 농장에 합류하는 거, 응원 힘내는 거. 심지어는 최고위원회의도 단식 농장에서 오늘 아침에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릴레이 단식, 동조 단식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 자체를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든 말씀드린 이거는 당내 단속용이에요. 당내 단속.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체포동의안이 올라와서 표결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내분이 노출되는 상황은 극력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엔 1차는 아마 추석 전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이 수사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관철되기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얘기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으로 봤을 때 이 3가지 요구는 사실은 말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특히 박대령 사건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이재명 대표의 요구는 간략하게 정리는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윤 대통령이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그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리고 지금 이 단식을 시작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인한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으로부터 특히 중도층에 있는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숙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숙제이자 민주당이 안고 있는 숙제예요. 그래서 말은 맞은데 이 신뢰성으로서 울림이 어느 정도 있느냐라는 것이 항상 야당으로서의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라는 게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건데 이걸 하려고 그랬으면 일본 정부가 결정했던 2021년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죠? 그때는 만에 하나 해양재판소로 가게 되면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말라고 하면 결정이 내려지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정의 정당성만 보여줄 수 있다. 나올 가능성 때문에 제소를 안 했던 거예요. 그 12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일 나고 나서 10년 동안 2021년도까지 우리 해역에서 어떤 오염이 발견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주장할 근거, 제소할 근거가 없었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요구예요.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네, 시기가 잘못.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좀 리포트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념 논쟁이 뜨거니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요, 홍범도 흉상의 외부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 이틀째 한덕수 총리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을 시사하자 야당은 잠수함 이름을 바꾸는 건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자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한 총리가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재차 문제 삼자 기동민 의원은 극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내 신경전까지 번졌습니다. 주적과 지극히 싸여한 편협한 군함이 보수적이다 못해 극우적인 그런 역사관에 기인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청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대한민국의 없습니다. 전혀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 틀렸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 싸우려고. 주적관이 필수적인 육사 생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당 지적에 야당은 보수 정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맞섰습니다. 주적관이 흐려지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육군사관학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5인의 흉상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육군사관학교는요, 흉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장군 흉상을 독립운동 업적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이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독립운동가로서 홍범도 장군을 인정하되 육사 안에 있기는 후반부의 행적, 그러니까 자유시 참사 이후의 행적은 사관학교 내부에 안 맞는다는 결론일 텐데 글쎄 저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사안이 먼저 불필요한 것 아니냐. 논란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왜냐하면 21년의 자유시 사변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김자진, 이범석 장군은 아예 반공 노선으로 돌아섰고 이 홍범도 장군은 볼셰비키 쪽으로 돌아선 건 맞는데 그 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또 먼저 들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2018년도에 5년 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뺀 거는 또 어떤 과정,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그냥 입장문을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 전통위원회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숙고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면 저렇게 옹색하게 뭐 내 한 분을 옮기고 나 5분은 다른 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그럼 육사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추가한다든지 새로 리뷰를 해보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홍일 장군 같은 사람은 역사가들이 정말 육사에 흉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광복군도 했고 육사 교장도 지냈고 6.25 전쟁 때 영웅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왜 빠뜨렸냐 말이에요. 차라리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면 정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일이지 갑자기 모든 게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 크게 엇갈리고 있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간성을 키우는 간부를 육성하는 거기에 왜 설치하냐의 문제죠. 그것을 왜 하필 육사에 그걸 설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냐.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입니다. 흉상 철거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걸 백지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백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 지금 결정을 잠정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마 이행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강행을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이게 좀 쓸데없는 짓을 한 데다가 백해예요. 백해 무익한 일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건데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 제3의 기관이 가령 좋다 그러면 퇴출시키겠다고 홍 장군 형상을 우리가 받겠다. 가령 광복회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국회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그 상징성이 있는 단체들이 네. 그렇게 홍 장군을 가지고 시비를 걸다 못해서 근거가 없어지니까 지금 뭐 소련 공산당 그 부분을 시비를 걸다가 이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중에 많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자유시 참변도 근거가 없다라고 나오니까 소련 군복을 입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근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 정도예요. 예.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진짜 근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제3의 기관이 정말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 나서서 그러면 우리가 홍 장군 흉상을 모셔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 또는 백해무익한 짓을 할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데 좀 정력을 쏟으시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가 오늘 오전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할 예정입니다. 4.19 63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첫 공식 참배인데 이 박사는 4.19 민주 영령들에게 사과문도 낭독할 예정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1960년 4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 당시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63년이 흘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가 오늘 국립 4.19 묘역을 찾아 참배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3년 만에 이뤄지는 첫 공식 사죄입니다. 이 박사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63년 만에 4.19 영령들에게 제대로 참배하고 명복을 빌 수 있게 됐다며 항상 국민을 사랑했던 선친의 진심을 유족들께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해서 하나로 뭉쳐서 남북통일을 어서 이룩해야 된다. 이 대통령의 우리 국민에게 대한 바람이셨고 소원이셨습니다. 이 박사는 지난 2011년에도 4.19 때 숨진 희생자 유족에게 공식 사죄하고 4.19 묘역을 참배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당시 4.19 단체들이 사죄의 진정성이 없다며 강력히 거부해 묘역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박사는 현장에서 4.19 유족들을 향한 사과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함께했던 일행들이 집단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먼저 자리를 뜬 사람들이 최소 8명으로 확인하고 이들 모두를 출국 금지한 뒤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새벽 강원경찰청 소속 30대 A씨가 추락해 숨진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경찰 출동 당시 아파트엔 일행 7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 중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2명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엔 적어도 8명이 더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뜬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일행 중엔 의사와 대기업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고 전원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가 모임 참석자들이 상습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는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임에 전문 마약 공급책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지금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현재 경찰관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현장에서 최소 16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찰관 한 명이 추락사한 이 단순 사건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점점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에요. 일단 짧게 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일요일 새벽에 용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 봤더니만 이 추락해서 사망한 사람이 강원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럼 네. 어디에서 추락했는가 확인을 했더니만 그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했었는데 그와 같이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만 내용이 모를 알약 그리고 주사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거 마약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 한 7명 정도에 대해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히로뽕이라든가 엑스터시 이런 그 마약류의 어떤 반응이 양성이 나타났고 2명은 지금 거부를 했는 상태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소동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는 또 귀가를 했던 그런 상태인데 CCTV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신원도 지금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봤더니만 그 집 아파트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 마약 관련되는 전과가 있었다라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현재 이 사건이 이른바 단체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수사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있었던 사람들의 직업군도 뭐 경찰관부터 의사까지 굉장히 네. 다양하거든요. 어떤 정황에서 모였다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운동 동호회였다라고 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구체적으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해당 경찰이 추락사한 이후에 현장에서 이 8명 정도가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CCTV 그리고 남아있던 7명과 연락을 주고받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 신원 특정을 해봤더니 말씀 주신 대로 의사 있었고요. 뭐 경찰도 있었던 것이고 대기업 직원 등 직업군이 상당히 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바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이태원의 클럽에 서 파티를 한 이후에 이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일원들이 수십 명까지 이 모임을 함께 가졌다라는 주변의 이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해당 아파트가 마치 이제 집단 마약 투약 장소 쪽으로 활용될 가능성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약에 관련되는 어떤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인데 다만 좀 일반적인 아파트의 그 주택과는 좀 달랐다는 점이 주변 인물들, 주변 그 주민들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은 이웃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맨날 클럽 음악 같은 것들이 쿵쿵 하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에 그 굉장히 많았다는 것은 결국 외부에서 1차, 2차 이런 그 식사나 음주를 하고 새벽 늦게 집에 귀가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음주 가물을 즐겼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그 한 다른 종편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졌다. 나아가 그 음식이 배달돼 왔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주류로 보이는 듯한 그런 과일 같은 것들과 아니면 다른 그 생수 같은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이 집으로 이제 배달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점에 미루어 비쳤을 때 단순히 아파트에서 일반적인 어떤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어떤 마약 파티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어떤 계속 영업적인 어떤 음주 가무가 있었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숨진 경찰관 추락사였거든요. 마약과 연관성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경찰은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눈여겨볼 지점이 이 해당 경찰이 마약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일 텐데요. 물론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사망과의 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렇지만 사실 부검이 진행 중이라서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얘기를 쭉 돌아보면요. 마약 조직이나 또 전문 마약 공급책 이런 것이 연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러면 또 확대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예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임차인이 이미 마약과 관련되는 범행의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장에 여러 가지 그 알약이라든가 주사기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집안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서로 해서 지금 마약 관련되는 반응 검사 특히 일부는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직접적인 그 수사의 원인이 됐던 이 그 경찰의 추락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본인이 이렇게 그 추락해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그 자살인지 아니면 어떤 다툼을 통한 타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어떤 개인적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을 때에 예. 마약에 어떻게 보면 그 취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을 벌린 것인지 결국 마약에 관한 수사, 이 사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 이 사건이 마약 사건으로 단체 마약 흡입 사건으로 상당히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마약의 전문성을 가진 그 경찰 조직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용산 경찰서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마약과 연관이 된 사건이라면 굉장히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많이 침투해 온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예, 우려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이 해당 아파트는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옆집 사람 진술을 보더라도 생수를 대단히 많이 옆집에서 배달시켜 먹더라.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런 일상의 공간이었고요. 예. 바로 옆에는 경찰서도 있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일상의 공간에 마약이 침투했다. 저희가 평소에 보는 이런 마약 투약 장소로는 예. 뭐 고급 술집 아니면 클럽 이런 곳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우리의 주거 공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동호회를 사실상 가장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떤 모임들이 또 이런 마약 파티의 하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우려감, 걱정을 주는 하나의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리포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사고로 숨진 아들에게 2억 3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자 54년 전 집을 나간 친모가 나타나서 보험금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친모는 보험금을 놓고 친딸과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2심에서도 친모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빈 구명보트만 출렁입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난 어선 침몰 사고 현장입니다. 55살 김종환 씨 등 선원 2명은 끝내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1년여 만에 고 김종환 씨의 사망 보험금으로 2억 3천만 원이 책정되면서 유족끼리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54년 전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 A씨가 숨진 김 씨의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친누나 김종선 씨가 반발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고 정작 우리가 그 어릴 때 엄마를 찾았을 때 그 사람 뭐 있는데요. 부모의 의무를 해야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친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친누나가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에게 1억 원을 나눠주라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친모 A씨는 거부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숨진 아들과 왕래를 끊지 않았고 양육을 못한 해명도 설득력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친누나 김종선 씨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국회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하동훈 기자 이제 설명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한 54년 네. 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나타났다. 국민 정서상으로는 전 납득이 안 되는데 판결이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속의 원칙은 네.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실종된 분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아들 딸과 법적 배우자가 1순위 상속으로 돈을 받을 것인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으로 있는 부인이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 보니까 1순위는 엄마 아빠 한마디로 직계 존속이 1순위 상속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대 노모가 1순위 법정 상속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가정적으로 엄마 아빠조차도 안 계시면은 지금 이 소를 제기했던 누나, 네. 그러니까 그 반계 혈족인 것이죠. 예. 거기가 이제 1순위가 되는데 지금 80대 엄마가 살아 계시다 보니까 1순위 단독 법적 상속인으로 이 모든 그 보험금과 합의금을 예.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54년 동안 네네.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다가 네. 이제 그 실종이 되니까 나와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그 실종자의 예. 누나는 주장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근데 법원의 일단 그 판결 같은 경우에는 54년 동안 원활한 어떤 그 교류는 없었지만 그 2살 때 집을 나간 다음에 재혼했던 네. 현재 엄마의 남편 집에 이 어린 그때 자식들이 한 4년 정도 살았던 적도 있고 네. 지금 이 엄마의 어떤 그 사진을 봤더니만 장성한 이 실종자의 예. 사진도 있는 등 전혀 어떤 그 교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상속 주장이
권리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양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현행법이 어떻길래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민법에 규정이 있죠.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말씀 주신 대로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경우만 있냐면요. 일부러 이게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하게끔 해주는 그 사람을 살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논의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 부양 의무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부양 의무 얘기를 해주셔서 얘기인데 이제 자녀 양육 의무를 제대로 안 한 부모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 씌우고 구하라법 이야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년째 국회 통과를 못 하고 있대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구하라법도 그렇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유사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부양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의 의무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이 과연 얼마나 강제되어야 되느냐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지금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충효 사상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간 다음에는 사실 부모와 남남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예외적인 케이스를 일반적인 어떤 상속 배제 사유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완전히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이른바 구하라법이란 것은 기존의 어떤 상속 배제 사유에 플러스 양육을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케이스 이 사례인데 과연 어느 정도를 양육을 하지 않아야 이게 양육을 해태한 것인지 이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양육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법적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예 대안이 없는 건가요? 사실 케이스별로 법원에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판례가 이 법 규정은 추상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입법화가 못 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넘어야 할 사안은 지금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사실 입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어떤 부양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상속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다면 상속권을 인정해줘야 되느냐라는 논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층의 좀 갈래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층의 이제 갈래가 나눠진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설사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친모는 친모 아니냐, 혈육의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 이런 반론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 사례가 그와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이게 우리가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혈연은 피를 따라 이제 상속을 흐르기 때문에 그 피를 법적으로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한 상태인데요. 참 그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냐 여부가 문제됐을 때 이렇게 배제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분은 앞으로의 어떤 그 국민적인 어떤 감정과 법적 어떤 그 판단이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년에 총선이 있고 하면 그때 국회에서 좀 더 논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의는 되겠는데 결론을 내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81살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30초 동안 답을 하지 못해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치 맥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질문을 받습니다. Senator, you're up for election in 3 short years.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I'm sorry, I had a hard time hearing you. That's okay. What are your thoughts on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What are my thoughts about what? Running for re-election in 2026. 반복된 설명에도 맥코널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보다 못한 보좌관이 상황을 수습해보려 했지만 이른바 얼음이 된 맥코널의 모습은 30초가량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맥코널 측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낀 것일 뿐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는데 맥코널과 동년배인 바이든 대통령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And there was a big a survey that came out yesterday on this, is the belief that he is too old to do the job. 앞서 바이든은 공식 행사 중에 말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바이든 재선의 최대 걸림돌인 고령의 나이는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조직의 총책이 강제 송환됐습니다. 어떤 호화 생활을 해왔는지 차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중무장을 한 필리핀 경찰 특공대가 2층 저택에 들이닥칩니다. 방 10여 개를 수색해 한 남성을 붙잡습니다. 2021년 9월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44살 김모 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3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비롯해 고급 외제차 10대를 보유하고 무장경호원 10명의 호위를 받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김 씨는 검거 직후 다른 소송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을 미루면서 이번에 강제 귀국되기까지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본인 체크업자는 집행할 겁니다. 사건을 접수를 시키게 하는 거죠. 자기를 배임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사건을 고소해달라 하게 되는 거죠. 경찰은 총책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앞서 붙잡은 국내외 조직원 18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해외 온라인 앱으로 숙박 예약을 하거나 물건 구입을 하는 4명 중에 1명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여행을 앞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일행 3명과 함께 미얀마를 찾았던 A씨. 조식 불포함을 선택했는데 조식 가격 10만 원이 포함된 상태로 결제됐습니다. 취소 요청을 했더니 호텔도 안 된다고 하고 담당자에게 메일 보냈더니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해외 온라인 앱을 통해 숙박, 항공권 예약 등을 이용한 사람과 물건을 구매한 사람 각각 500명을 조사했더니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112명으로 해외 직구 등 물건 구입 관련 피해자 51명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서비스 이용 피해자 중 과도한 항공권 위약금 수수료 피해가 46%로 가장 많았고 숙박 예약 시 결제 관련 피해도 38.8%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10명 중 1명꼴로 피해를 입었는데 주문했던 것과 다른 제품이 왔다는 사례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각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해결률은 국내 사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물품 구매 시 환불 가능 조건을 확인하고 부정적 후기가 없는지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역에서 여성 40여 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손에 든 휴대전화를 앞뒤로 흔들더니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황급히 휴대전화를 감춥니다. 여성이 항의하자 휴대전화 영상을 지운 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2월 불법 촬영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6개월 수사 끝에 34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엔 불법 촬영물 45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서울과 부산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습니다. 과거에도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출퇴근 시간대 사람이 붐비는 환승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서울 상공을 멋지게 날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전투기 소리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하던 공군 블랙 이글스의 비행이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멋진 비행 장면을 담았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편대를 이루며 도심 빌딩 숲 위를 지나갑니다. 강원도 원주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블랙 이글스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를 비롯해서 남산 서울타워를 지나며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축하 비행을 연습했습니다. 도심을 지나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색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오는 6일과 20일 열리는 본 행사에서는 음악과 내레이션도 함께 울려 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투기들이 서울 빌딩 숲을 지나는 장면 정말 인상적인데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조금 특별하게 진행된다고요. 네, 올해는 건군 75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의미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군의 날 10월 1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국방부는 기념식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념 행사를 9월 26일 오전에 서울공항에서 개최하고 오후에는 서울 시내에서 시가행진도 하는데요.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시가행진이 펼쳐지는데 국군의 날에 시가행진을 하는 건 무려 10년 만입니다. 시가행진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국군의 날의 주인공인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에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20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으로도 많게는 120mm가 넘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에 안개가 지나겠습니다. 또 오늘 영남 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 기온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덥겠고요. 광주가 32도, 대구도 31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